저는 우리 교육에 이중 구조가 있다라고 좀 보는데요. 왼쪽이 그 지배하고 일제 강점기 때서부터 군부 독재까지 왔었던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힘, 욕망, 신민, 계층의 사닥다리를 향한 교육, 이피에 종속된 교육이라는 것들이 우리 교육이 아마 주류 교육으로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잘 보면 이중 구조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러한 것들도 교육의 맥락으로 가고는 있지만 또 한편 이런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시도가 사실은 일제 강점기 때서부터 군부 독재 시대서부터 입시 위주의 그 교육 속에서도 있어 왔었거든요. 그게 우리 교육의 역사적 운동이었고 혁신학교 운동도 그런 맥락의 일부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흐름일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그 역량 교육을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OECD의 대사코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예컨대 대사코 프로젝트 보면 처음에 비판적 역량 같은 게 빠져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판적 역량 들어오는 사람들이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시선에서는 그 지점을 그렇게 깊이 있게 보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OECD 역량도 비판이 있었던 거죠. 저것이 결국 이윤 창출을 위한 사람을 길러내려고 하는 거냐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유네스코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 시민 역량이 또 있게 됩니다. 근데 접점들은 있습니다. 안에서 어쨌든 인지적인 역량이라든지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실천과 연결되는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한국 사회의 생태 전환의 위기가 되기도 하고 지역의 위기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전지구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맞서서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조합해서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실천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길러 나가는 것들이 우리 교육의 지역의 미래가 아니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그 조윤정 선생님의 연구물 같은 것들을 좀 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넘나들며 배우기의 가치가 상당히 그 실현되고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역 혹은 마을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교육 과정의 요소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지, 학교가 배움을 독점해야지라고 하는 이 관점이 깨지고 넘나들며 배우기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와 교과, 주체와 주체, 학교와 지역,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러한 어떤 경계를 허물면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배움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졌고 바깥에서는 지역과 어떻게 하면 연계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다 보니까 마을 연계 교육 과정, 마을 공동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같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진보주의 교육의 세계적인 동향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론적 긴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전통적 교육학 내지는 보수적 교육학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그 어쨌든 그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특정한 지식 체계 자체가 인류의 지적 유산인 거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그걸 가지고 평가해 나가고 잘 이해시켜 나가는 것들이 교육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관점에서는 당연히 분과학문적인 어떤 전통들을 상당히 강조해 나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그러한 분과학문 체계에 매여 있는 교육보다는 좀 학생들의 발달 단계라든지 아동의 시선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관계성, 상호작용, 협력, 근접 발달 영역이라든지 학생들의 주도성, 주체성,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새롭게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긴장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의 교육에서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은 가르쳐야 할 지식들, 촘촘한 어떤 지식의 정수들을 학생들에게 듬성듬성 가르치게 되면서 이빨 빠진 교육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기초학력 저하라든지 학력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불안감의 요소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긴장의 양상들인 거고요. 어느 하나가 주도권을 완전히 잡았다라기보다는 서로가 수렴해 나가면서
긴장이 있는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서 교육과정의 사조가 이제 그때그때마다 바뀌어가는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혁신교육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자질 강화론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학교가 왜 이 모양이냐? 교사는 왜 요거밖에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질을 강화해야 해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면서 연수 강화라든지 평가가 들어가기도 하고 막 긴장 구조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인센티브가 들어가기도 하죠. 두 번째가 구조 개선론입니다. 요거는 교원단체들에서 많이 씁니다.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어야 되고 대입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학벌 제도가 바뀌어야 돼라는 것들인 거고요. 또 한편 혁신교육론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교사 주체론인 거죠. 교사는 단순하게 교육과정을 잘 전달해주는, 국가가 만들어낸 교육과정을 잘 전달해주는 프랜차이즈점, 본사의 레시피대로 하는 프랜차이즈점 점주가 아니라 우리의 손맛을 입히는 교육과정의 전문가 내지는 개발자로서의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달 모형에서 재구성 모형으로 이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다가 최근에는 교과목 개발까지 나아가는 이런 이제 단계로까지 진화가 되고 있는 것들도 보면 이 주체론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더 편할까요? 그냥 국가가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잘 정리하고 오지선다형 교육 프로그램 교육을 갖고 문제풀이식 수업을 하는 게 교사에게는 훨씬 더 편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과정 중심 평가니 프로젝트 학습이니 교과목 개발이니 이런 과정들은 더 피곤하거든요. 그랬을 때 편한 타율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피곤하지만 의미 있는 자유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하나의 선택이고 정체성의 문제인 건데 어떤 길을 선택해 나갈 것인가. 저는 혁신학교 운동은 바로 후자의 관점에서 피곤하지만 의미 있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의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이란 수통도 안 바뀌는데 무슨 이 DP 드라마에 나와 있는 장면이잖아요. 뭐뭐뭐뭐도 안 바뀌는데 무슨이라는 이 말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데 뭐라도 바꾸려면 뭐라도 해봐야지 이거든요. 전통적으로 이씨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관료주의 때문에 안 돼라는 게 53년도에 썼던 수통도 안 바뀌는데 뭐라라는 얘기냐라고 하는 절망의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 뭐라도 바꾸려면 뭐라도 해봐야지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뜻맞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연대해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해 나가려고 했었던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체성과 자발성이라는 관점이 있었던 거고 익숙해져 있는 현재의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을 바라보면서 변화를 해가려고 하는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낯설게 바라보려고 하는 관점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IB 프로그램과 혁신학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IB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확산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거기는 월드스쿨로 계약을 맺어야지만 되는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일반 학교에 전수해 주는 것들이 사실상 계약관계상 쉽지 않습니다. 혁신학교는 우리 학교 하나만 잘 나가는 학교가 아니라 인근의 학교와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 나 혼자서 유능한 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교과 동행 선생님들과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유제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점에서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행정을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중심에 놓고 전통적인 그 주입식 수업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배움 중심 수업으로 나아가게 하고 진도 나가기 수업이 아니라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 나간다든지 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철학이 어쨌든 바뀌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철학을 뭐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경쟁이냐 협동과 협력이냐, 성적이냐 성장이냐, 지시와 통제냐 자율과 자치냐, 개인 책임이냐 공동의 책임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철학과 문화에 관한 토대가 바뀌어야 어떤 하나의 요소의 변화가 가능해질 거다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던 혁신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과 네트워크를 동원하는 어떤 방식들에 대한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나름의 10여 년 가까운의 어떤 성과가 저는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서 발제도 나왔는데 양쪽으로 확산되는 것들이 과연 질적으로 심화되어졌느냐,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그 학업성 지도를 중시하는 관점과 소위 말하는 미래형 학력이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긴장 구조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공교육 정상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꽤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공교육 정상화를 이야기를 해나갈 것이냐, 미래학교 모델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혁신학교라는 것 자체가 시골에서의
작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모델이나 도시형 모델에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항상 의도한 목표는 있지만 그 목표와 실제와의 긴장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긴장 구조를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앞으로의 고민이고, 또 한편 양가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이제 입시 교육을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런 입시 교육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그 긴장도 분명히 있죠. 그런 의미에서 입시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과 전인 성장이라고 하는 그 긴장,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교육 과정의 실천 방향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 구조입니다. 어쨌든 그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3주체의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교육 과정을 설계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학력과 다른 면들이 신학력 내지는 참학력, 미래형학력이라고 하는 개념과 역량과 결합되는 부분들은 아마도 지성, 감성, 시민성이 결합되어져 가는 관점에서의 깊게 생각하는 것, 공감하는 것,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역량 내지는 새로운 학력관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개념이 주어진 교육 과정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으로,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와 삶과 연계된 교육 과정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알미 어떻게 하면 실천으로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시민성이 분리된 게 아니라 총체적인 어떤 영역의 개념인 거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와 교과 간에, 학생과 교사 간에, 학생과 학생 간에 이 분리와 통제된 문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통합해 나가고 관계성을 나아갈 것이냐도 중요하고, 교육 과정은 뭐 수업은 토론식으로 막 진행이 됐는데 평가는 오지선다형으로 진행된다, 모순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 과정을 고민했으면 그것이 수업으로 반영돼야 되고, 수업으로 고민했던 것들이 평가로 이루어져야 되고 기록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지점에서 이런 것들이 분리된 방식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이냐, 그러다 보면 이제 평가 패러다임들도 양에서 질로, 결과에서 과정으로, 서열화해서 피드백을 위한 그런 것들로 이제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OECD의 2030 학습 나침판 프로젝트에도 있고요. 또 한편 유네스코의 이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 전지구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변혁적인 역량, 시민성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들을 해결 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을 어떻게 길러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안을 보시게 되면 문해력 자체를 상당히 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읽고 쓰기 세마기가 아니라 깊고 넓고 비판적으로 읽고 효과적으로 쓰거나 말하고 배려와 공감, 분별력을 갖고 경청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과정을 공유지식으로 바라보는데, 학생들 스스로가 도전적 과제를 설정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기반해 나갔을 때 학생들에게 경험되어져 있는 어떤 의미 있는 지식들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이 경험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들이 다시 공유된다라고 이제 보면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지식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을 생성해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이걸 다시 공유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시민성이라든지 변혁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우리 이효덕 선생님을 보게 되면 이 안에 OECD 2030 나침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협력적 주체성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삶을 지킨다, 북돋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교육은 절대로 교사가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바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시민성 교육이나 영역 교육이 왜 안 되냐? 바로 메리토크라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해도 늦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 해야 할 것들을 다 유보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유보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이걸 어떻게 누리면서 가져가게 해 나갈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결과적으로는 시민교육하고 같이 만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다행히도 우리의 이제 2019 개정교육과정이라든지
2015 개정교육과정이나 2022 개정교육과정 안에서도 이러한 역량이라는 것들을 담아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취 수준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들 속에서 어떻게 이제 이 교과목 세특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활기록부 자체에 대한 어떤 기록을 좀 더 체계화해 나가는 이런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나오고 있고, 나름의 교과 성취 기준이 있고 평가 기준 속에서 어떤 역량을 보려고 하는 것인가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러한 어떤 좀 더 정교해 나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빈 선생님이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관한 연구들을 했는데 세 학교를 비교 분석을 했었습니다. 세 학교의 학교를 보면서 특히나 이제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를 좀 비교 분석을 한 논문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번스타인의 이론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분류화되어져 있는가, 얼마나 구조화되어져 있는가, 쉽게 말하면 칸막이와 벽이 얼마나 두텁게 서 있냐, 이게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 같은 경우에는 분류화 구조화가 상당히 강한 형상이고, 이 혁신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그 칸막이와 이 분류화를 상당히 약화시킨 상태로 가고는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1년 가까이 교육과정 수업평가에 세 학교를 다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교과 내 통합이 이루어지고 교과와 학생의 삶이 통합이 되고 교과와 교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가치와 통합되어져 가는 이러한 방식들 속에서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였고 수업도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어떤 수업, 학생들의 수업 참여 양상이라든지 결과물이라든지 수업의 양상들을 놓고 봤었을 때 이 분류화 구조화가 약하게 진행됐을수록 높은 수준의 수업들이 나오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교사와 교사 간의 협력이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학습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하고 그 아이들의 배움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다만 평가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다 있었습니다. 아직 상급기관의 성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면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평가 쪽은 조금 한계가 있었다라는 지점 속에서 앞으로 이러한 경계를 좀 더 약화시키는 방식 속에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량이라는 것들도 그럼 우리가 어떠한 역량을 아이들에게 길러줄 것인가를 놓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의 결과물을 뭐로 설정을 해 나가고 그거에 따라서 교육과정 요소별로 어떤 것들을 실행해 나갈 것인가, 어떤 결과물로 내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치열하게 고민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혁신학교 안에서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나와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어쨌든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들 진행을 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주제 통합 수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돈이다, 그럼 평화다 이런 주제를 놓고 그럼 국어과에서 바라보는 돈, 수학과에서 바라보는 돈, 역사과에서 바라보는 돈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개념들을 같이 연결해서 바라보는 이러한 수업의 모델들이 상당히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위계입니다. 단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1학년 때 강조할 것, 2학년 때, 3학년 때 가져갈 때 것은 뭐냐. 그래서 이 시줄과 날줄, 위계성과 연계성이라는 이러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나름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해 나간 학교들이 덕양중이라든지 본곡초등학교와 같은 모델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고민해 나갈 부분들이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 갈매고등학교인데 뭐 호모스트리텔리쿠스라는 과목이라든지 식품과 영양이라든지 국토순례, 인문학적 감성과 역사 이해 이러한 과목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과목 선택을 해 나가는데 이 과목에서는 어떠한 역량들을 강조해 나가고 있고 이거에 따른 프로젝트 활동, 독서 활동, 동아리 활동으로까지 연결해 나가는 이런 연결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진로와 같이 만난다라는 겁니다. 옥천의 이 아이들은 지역사회의 불편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군수를 만나가지고 직접 건의를 내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시민적인 효능감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군산의 한들고 학생들이 폐자전거를 고쳐서 전기자동차로 태양열 전기자동차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만나서 이런 걸 풀어나가는 부분들 속에서 이 아이들의 그 교사의 한계가 아이들의 한계로 머무러지지 않고 넘나들며 배우기의 가치를 통해서
성과물이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최근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도 변화가 오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가 진단과 평가를 하고 거버넌스를 좀 구축해 나가고, 그런데 여기에 프로젝트라든지 탐구나 연구 과목을 넣어줌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영역들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걸 위해서는 상위권 중심의 학생들의 교육 과정이 아니라 중하위권 학생들까지도 배려한 이러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요.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전해 나가는 모습의 어떤 병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그 주도성을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 교육개발원의 연구를 보게 되면 학생자치활동 참여는 일정하게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학습활동 참여라든지 학교 운영 참여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의 그 참여의 영역의 그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학교에 관한 상상력들이 발현되고 있는 모습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성들을 네트워크,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었고 경계 없는 학교였었고 에듀테크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이나 자치 배움터를 만들기도 하고 유연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 나가는 양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제가 그 혁신고등학교 학생들 24명의 학생들을 우리 김현자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있는 분들과 함께 연구를 같이 해봤는데 24명을 추적해 봤거든요. A그룹이 명문대를 간 그룹, B그룹이 일반 대학을 간 그룹, C그룹이 이제 취업을 하고 있는 그룹들인데요.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전이성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전이가 됐느냐라고 봤었을 때 학생들의 어떤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업의 과정에서 주도성을 연습하고 내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또래들과 함께 나가면서 지지고 볶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였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배움의 내용과 성찰의 내용들에 대해서 동료들에게 다시 공유하고 나누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전이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이 대학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나타났었고, 그래서 나름 리더로서의 어떤 삶이 나타났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입 제도 역시도 변화가 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정시로 학생들을 많이 뽑아 왔었는데 정시로 하다 보니까 계속 학생들이 이탈을 많이 하고 상위권 대학으로 가기 위한 모습들이라든지 전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시 확대를 계속 하라고 하는 압박 속에서도 대학교가 사실 정시를 늘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정량 요소에서 정성평가 요소들을 강화해 나가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학생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진로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성장의 어떤 과정,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대입제도가 일정하게 변화가 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등학교에서도 또 우리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일정한 변화가 올 수 있는 단초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